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의미와 무의미, 언어에 대한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논리 얘기는 이제 그 언어와 의미 얘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한, 재행무상이라고 했는데 그 무상한 세계, 사실은 이 우주라고 이제 명명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이 세상은 무상한 변화의 흐름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실상은 카오스라는 말입니다. 카오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코스모스와 대비해서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모스가 이제 질서라는 말로, 우주라는 말로도 이제 쓰이게 됐는데, 사실 우주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우리가 아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북두칠성이 있고, 저기 그 북극성이 있고, 저기 카시오페아가 있고 등등 하면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충중무진으로 변하는 카오스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지붕 혹은 그 지붕에 있는 천정에다가 그린 그림 같은 겁니다. 그 동일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그게 그림이 없으면 사실은 카오스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지 내가 먹이를 먹을 수가 있고, 어디를 가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동일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카오스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만, 물은 언제나 무상하게 변해서 흘러가지만, 그래도 물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물의 흐름은 이 방향이야, 물이 다 그 방향으로 안 감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 그 방향으로 키를 잡고 노를 저어야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무상한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 방향이야 라고 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린 거, 이것이 그 물의 흐름이고,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물 위에 그려진 그림, 이런 것이 코스모스인 것이고,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그 천장에 그린 그림이 코스모스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세상이 무상하게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맞지 않습니까? 북두칠성이 여기다가 내일 그 자리에 있을 일은 없지만 비슷한 자리에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한 달쯤 지나면은 우리가 그린 이 코스모스의 그 그림하고 실제 별자리하고 위치는 많이 벗어났을 겁니다. 물의 흐름도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데다가 비라도 조금 오면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흐름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대로 물의 흐름을 타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고 필연적인 거지만, 그거 믿고 있다가 그것만 계속 믿고 이거야라고 하다가는 인생 참 고통 속에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령 그 불교에서 이렇게 12연기에 보면은 무상, 아니죠. 무명, 행, 식, 명색 이러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그냥 무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왜 처음부터 무지에 기반해서 행하고 식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지라는, 거꾸로 이 12연기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무지에 빠져서 애증의 세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가를 해명하는 거라 그러면, 무지는 해명되어야 될 건데 처음부터 무지에서 시작하면 이건 이 순환 논법이죠. 증명해야 될 것들을 처음부터 가정하는 건데,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었을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왜 무명이 처음부터 했을까?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 무명이라고 이렇게 특히 말을 할 때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도 알 수 없는 거, 안다고 믿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재행무상의 카오스, 이런 것이 그 무명 아닌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거. 물을 비춘다고 물의 흐름을 하나하나 포착하겠습니까? 물 속에다 눈을 담근다고 해서 물의 흐름을 하나하나 포착하겠습니까? 내 몸속에 변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근본 무명 아닌가?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무명 다음에 행이 옵니다. 행이란 행동이고 행동하려는 행동을 야기하는 의지를 뜻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무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메바도 그렇고 플랑크톤도 그렇고 박테리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그 무명의 카오스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식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우리는 눈이 있어 본다라고 하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 빛에 민감한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이 이 생존하기가 빛이 많은 곳에서 얘들이 생존하기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모이면서 만들어진 집합체들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두더지는 눈이 있지만 빛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삶의 도움이 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오스 속에서 살려고 하고 살기 위해선 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식은 그 기관 내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고 미시적인 식들, 분자적인 식들, 세포들 이런 수준에서 발생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령 사람들은 명색, 이름을 붙이게 되죠. 얘들은 물질이고 얘는 이러이러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는 여러 과정들은 그때 이제 그 명색 붙인 것들이 이렇게 그 이후에 이 12연계 이후 과정들이 유기체의 수준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이 카오스 무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바깥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질서지어져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도 세계는 질서지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혹은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 나를 떠받쳐 주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대부분의 시작할 때는 고향처럼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런 것이 나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질서지어진 이 코스모스를 뜻하는 것이 세계는 카오스와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것이 다라고 믿는 내가 지금 사는 세계가 다하고 지금 내가 포착한 세계가 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저 하늘에 그린 이 코스모스 그림, 물 위에 그린 내가 그린 그 선의 그림 이런 것들이 실상이라고 보고서 보는 것에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낳는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런 고통도 있지만 불교에서 이 사성제 가장 근본적인 성스러운 지식에 이렇게 가르침에 고가 들어갔을 때 고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고일 겁니다. 고의 가장 근본적인 발생 이유는 뭘까? 세상은 이렇게 무명한 세계, 무상한 세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부족해서 고정하려고 하는데 고정하는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 틈에 벌써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이제 그러니까 고통은 없이라고가 아니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서 살아갈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스승으로 삼는다는 건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실상이라고 생각하고서 내 그림을 따라갔는데 아니네 그러면 이제 그림 고칠 때가 됐구나 라고 보라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천정에 하늘에 그린 별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다시 보려고 하면 천장에 칼집을 내야죠. 내가 그린 그림 지도에다가 칼집을 내서 그 바깥에 있는 우주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우주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보고 다시 그리는 것. 사실 이건 또 조금 지나면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무상을 가르친 이유이고 고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들레즈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아까 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 그린 우주의 그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차의 철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그 천장에 그린 그림에 칼집을 내서 우주의 바람을 이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차의 철학이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사태들을
그 릴케가 쓴 릴케가 말년에 쓴 시가 이렇게 장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두이노의 비가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르페우스의 소네트, 오르페우스를 위한 소네트라는 작품인데 그 두이노의 비가 첫 번째 비가 두이노의 비가는 10개의 비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비가 중에 첫 번째 비가의 첫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데 물론 이제 이 시작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게 길어서 짧았는데 내 이렇게 소리친들 천사들의 계열 중 누가 있어 이 소리를 들어줄까? 한 천사가 나를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으면 나보다 강한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 쓰러지고 말 텐데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다음에 경탄하는 까닭은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는 무서움의 시작일 뿐이므로 우리 이렇게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까닭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는 무섭다.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신데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종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시인의 천사입니다. 시인의 천사. 시인의 천사가 다가와서 시를 쓴다는 건 시인에게 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시가 와서 영매에게 그 신들이 오듯이 시인에게 와서 쓴다라는 얘기를 시인들이 많이 합니다. 시가 시인에게 오는 것인데 그 순간이라는 것은 천사가 시인을 가슴에 끌어안는 그런 순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소리쳐봐야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 뻔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진 그림을 재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의 계열 중 그 누가 있어 그 목소리를 들어줄까?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 바깥에 있는 그 천사가 나를 끌어할 때 그때 이제 나보다 강한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내가 쓰러져 버리고 내가 나라고 부르던 누군가가 죽고서 그 신체로 내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시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는 무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서움은 이전에 나라고 부른 것이 죽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내가 아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그의 말을 내가 써주는 것인데 그 천사의 얘기를 내가 써주는 것이니까 무서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계속 시를 쓰는 것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천사는 무섭다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약 한 문장 정도가 더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리한 짐승들은 해석된 세계, 제가 아까 이제 세계라고 했던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영리한 짐승들은 해석된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마음 편치 않음을 벌써 느끼고 있다. 우리에게 사실 이제 시인으로서는 그 해석된 세계는 안정되고 편한 세계인데 그 세계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 차이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들 창안하고 이려는 사람들은 편치 않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고 영리한 짐승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왜 짐승이라고 했냐면 얘들은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와는 다른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얘들은 감 잡고 있다는 거고 내가 사실은 편치 않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우리에게 산등성이 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산등성이 나무 한 그루 남아 있어 날마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어제의 거리와 우리가 좋아하는 습관에 뒤틀린 맹종. 그것은 남아 떠나지 않았다. 그 해석된 세계 속에 사는 한 내가 그렸던 그림 속에서 나는 사는 것이고 어제의 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가는 것이고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맹종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동일성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과 분별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밤 우주로 가득 찬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파먹어 들어가면 누구에겐 늘 밤만 남지 않으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 아닙니까? 우주의 얼굴. 여기서 우주는 물론 세계의 바깥입니다. 우리가 칼집을 내서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던 그 세계의 바깥, 그 무상한 세계 이런 것이고 차이 그 자체의 세계, 차이가 만드는 생성의 세계입니다. 그 우주로 가득 찬 바람이 우리 얼굴을 파먹어 들어가면 그 바람이 와서 휩쓸고 가면 나의 얼굴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아는 내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늘 반만 남지 않으랴. 이 빛이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빛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고,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빛 속에서 보는데 빛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빛은 항상 빛 속에서 보는 것들은 그 비춘 대로만 보게 만드는 것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빛이 사라진 것, 그래서 이전에 보던 것들을 더듬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하는 것인데, 잘 보이던 것을 더듬고 만지고 하게 될 때 예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시인은 시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더듬거리기 위해 눈 감기. 눈은 보던 대로만 계속 보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잘 보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그 차이의 바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더듬거리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는, 이런 것이 이제 시인이 시를 쓴다라고 할 때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반만 남았을 때 우리는 그 다시 카오스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향해 한아름 내 공허를 던져라. 뭐 공이라는 말 이렇게 떠오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비어진 세계, 어둠만 남은 세계, 어떤 것도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가는 세계, 우주의 바람으로 가득 찬 그 세계지요. 그 공허를 던지라고,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향해서. 그러면 새들은 더욱 당차게 날개짓하며 넓어진 대기를 느낄지도 모르리라. 당차게 날개짓하면서 다른 세계 속에 나를 가두던 새장들이 열리면서 당차게 날개짓하면서 다른 세계들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뭐 세계 없는 세계를 산다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이 시인들이 하는 것이고 차이의 철학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무상과 고의 가르침 속에서, 무아의 가르침 속에서 불교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이 상이한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그 시간도 공간도 성격도 개념도 다른 이런 사유가 하나로 합류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